청와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를 비롯한 문건 1,361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문제,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있어서 특검에 넘길 계획이라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 것인데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낼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문건 수백 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고스란히 청와대에 되돌려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문서를 반납할 때는 불법 대선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이 1심 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 파문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해당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시점과 우 전 수석 재직 기간이 겹쳐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모과장의 휴대전화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탈리아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 국정원 윗선까지 개입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청주 등 충청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전과 단수가 계속되는 등 완전한 복구까지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고 목재 더미가 사람 키 2~3배만한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침범해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적 침몰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을 다량으로 발견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지수로 치면 지난번보다 훨씬 많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이 담겼는데 삼성과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총 1,361건으로 이 중 254건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로 파악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다만 지시사항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이들 문건은 현재 정무수석실로 쓰는 사무실 공간에서 발견됐고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발견된 이후 청와대는 모든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발견된 문건처럼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건이 있으면 즉시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안종범 수첩 등 국정농단 스모킹건의 내용이 다시 한번 청와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등장한 모든 범죄 혐의들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로 수석실로 전달돼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추가로 발견한 1,361건의 문건 중 자체 분석을 마친 254건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놓았다고 했는데 문건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은 삼성, 문학의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선거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모두 다른 것으로 각각 경제, 정무, 외교안보, 민정수석실 등의 업무입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청와대 최상부층의 지시로 각 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회의 문건 작성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근무할 시기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비서실장을 통해 수석실로 계속 전해져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근무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대개 실장이 수석에게 지시를 한다. 네. 때문에 이 문건의 내용이 특검과 검찰에 전달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입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앞서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의 파장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 혹은 관여자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 시점과 우 전 수석의 재임 기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 담긴 이른바 삼성 승계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정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석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문건 작성 시점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근무 시기와 겹칩니다. 특히 이른바 삼성 승계 관련 메모를 작성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8월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부임한 지 석 달 뒤입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문건 존재를 알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왜 삼성 관련 내용이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문건 공개 뒤 처음으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특검은 일단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건을 검토 중인 만큼 섣불리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인데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것에 대비해서 재판부가 오늘 구인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2월 독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부회장과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구치소 안에서 나오지 않아 증인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불출석이 잇따르자 결국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해 증인 신문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은 구인장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그동안 특검 측도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3차 독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재판의 당사자들 모두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특검을 향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은 뒤에 특검이 딸 정유라 씨를 협박하고 압박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금요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증인으로 나서려면 정유라 씨 증언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발언권을 얻은 최 씨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구치소에 있지만 엄마 입장이라면서 새벽 2시에 특검이 정 씨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유라 씨를 협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새벽 2시쯤 정 씨가 특검 관계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문제 삼은 겁니다. 앞서 정 씨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 최 씨와 삼성 관계자들이 함께 만났다고 하거나 삼성 측이 말세탁 과정을 모를 리 없다고 하는 등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정부가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측에 동시에 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발표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인데 북측이 수용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열고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남북 간 긴장 완화 현안을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열흘 앞두고 북측에 제안한 겁니다.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최대한 열어뒀습니다. 적대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단절된 군 통신선의 복원도 제안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해 5월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한 적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 과제로 강조했기 때문에 북측이 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다음 달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동시에 제의했습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지난해 4월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북측이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이슈였고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의혹에는 이명박 정부가 연관돼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어버린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18대 대통령 선거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만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2년 뒤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은 그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수사도 하지 않고서입니다. 반납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특히 선거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은 활동이 종료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에게서 압수한 국정원과 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특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 바뀌고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과 함께 소위 SNS 장악 보고서 등 모두 700여 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김 행정관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1년여 뒤인 2014년 5월엔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돌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밝힐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에 되돌려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업무 자료는 물론 인수인계 문건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반납했던 국정원 문건을 무단 폐기했거나 볼 수 없게 봉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렇게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한 자료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시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보냈을 때는 2014년 5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던 때입니다.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덮어버린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료 원본을 조용히 청와대로 돌려준 겁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3년 6월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댓글 수사팀은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조차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1년 전에 확보하고도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개입의 사전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재판에 제출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0여 건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결국 댓글팀은 해당 문건들의 존재조차 몰랐고 청와대에 원본을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문건이 반납된 지 넉 달 만에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 전 대행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앞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 정도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를 넘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삼각고리의 퍼즐이 맞추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예. 이렇게 반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까? 통상 압수품 처리는요, 두 가지입니다. 예. 몰수 아니면 환부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문건을 가지고 있던 행정관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는 문건을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좀 아까 얘기한 환부라는 예. 거군요. 입수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선거 예. 전이니까. 그렇죠. 되돌려준 때는 물론 그로부터 2년 뒤니까 박근혜 정부 때고요. 그렇습니다. 예. 2012년 6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한 문건을 돌려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 문건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도 예. 아니었는데요. 주인도 아니었던 이 문건을 2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돌연 되돌려준 건데요. 특히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이 절실했던 댓글 수사팀은 두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꺼려했던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준 것이죠. 예. 이게 청와대로 가면 그냥 폐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요. 문건에는 폐기란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청와대에 넘기면 이 문건이 폐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를 꺼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또 유독 폐기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정부에 예.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제 수사하면서 예. 청와대하고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은 뻔하지 않느냐? 예. 라고 재질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이 문건 반납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압을 받았고 예. 그래서 다시 반납을 했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최 전 총장의 폭로에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댓글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 이런 예.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란 얘기인데 이건 수사팀에서도 당시에 같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와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제가 방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문건 존재 자체를 댓글 수사팀에 알리지만 않았다면 비협조라고 할 텐데 이것을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방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수사 방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그래서 수 있습니다. 아까 삼각골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예. 법무부, 청와대, 검찰 내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서 반납을 결정한 예. 검찰 내부 예. 누구일까요? 일단 이 사건의 특성을 좀 보면요. 이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닌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이 이 법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건은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을 반납한 건 상당히 비중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수사는커녕 공소 유지에도 이용하지 않고 청와대 고스란히 반납했다는 건 실무진이 아니라 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미루어짐작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물론 장관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장관 예. 시절이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도 황 전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댓글 수사팀을 돕는 건 청와대는 물론 이 황 전 장관의 의중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건데요. 예. 더 설명드리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나중에 검찰총장이 된 김수남 전 총장이었습니다. 예. 황 전 총리를 두고는 권한대행을 두고는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문건 반납의 경위 또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얘기를 2부에서 마저 더 만나도록 하죠. 송옥현 기자. 예. 네, 어제 하루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충청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오늘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워낙 피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복구 작업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죠. 정영재 기자, 충북 청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조기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충북 청주시 비하동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상가는 어제 성남천이 범람하면서 침수가 됐던 주택가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침수됐던 차량들이 떠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가재도구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 사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상인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나와서 지금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청주 지역에는 290mm의 비가 내렸는데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내린 겁니다. 어제 기숙사에서 운동장까지 모두 잠겼던 운호중학교는 오늘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그 외에 5개 고등학교가 오늘 휴교나 단축 수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상인들은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가구를 꺼내고 닫고 버리고를 반복했는데요. 군인들도 600여 명이나 피해 복구에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남아있는 진흙이나 냄새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아직 영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하동의 한 아파트는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까지 물이 차면서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청주 공단 폐수처리장도 중단을 멈췄는데 재가동하려면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공단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도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 상태여서 피해 복구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청주시 대응이 좀 미숙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까지 모두 잠기는 이 비하동 일대에는 가슴팍까지 물이 잠겼지만
어제 오전 내내 위험 안내 문자는 없었습니다. 또 미호천으로 빠져나가는 배수로 수문을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물이 역류해 출하를 앞둔 수박과 파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어제 비로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500여 명이나 발생해 지자체들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청주뿐 아니라 충청 남북도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뻘밭으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주민들은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은 복구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충북 괴산군 괴산댐 수문을 열면서 하류 쪽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된 겁니다. 하천물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아래를 보시면요. 바닥은 온통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도 엎어져 있고요. 이불이며 각종 가재도구가 이렇게 흙탕물을 뒤집었었습니다. 쓰나미처럼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건져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막. 인삼밭과 비닐하우스는 폭우에 쓰러졌고 냉장고는 떠밀려 내려가다 나무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수재민들에게 피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해서 원성을 샀습니다. 자기네가 사주지고 조사해가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막 그래서 우리가 안 해서 짜증나서. 어제 하루 25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천안시 병천면도 병천천이 넘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서원마을과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가 끊기면서 주민 30여 가구는 한때 고립됐습니다. 천안시는 응급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4대강 보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극심했던 가뭄에도 별 소용이 없었고 이번 충청 지역 폭우에도 금강 세종보 바로 위쪽 지천들이 범람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에 만들어진 세종보입니다. 그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에 물이 불어나자 어제 낮부터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백제보와 공주보도 뒤따라 수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천의 범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세종보 위쪽에 있는 미호천 일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미호천으로 연결되는 성남천과 무심천도 물이 넘쳐 주변 도로와 인도까지 번졌습니다. 세종보 상류 금강수계에 있는 지천들이 대부분 범람한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홍수에 대비한다면 본류보다 지천들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범람한 미호천 등 금강지천들 역시 해마다 큰 비가 오면 침수와 범람이 반복되어 온 곳입니다. 그 아래쪽에 세종보를 만들었지만 역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가뭄 때도 보령댐이 백제보로부터 일부 농업용수를 공급받았을 뿐 본류에서 떨어진 충청 서해안 등 가뭄이 가장 심각한 곳들은 4대강 사업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330mm의 폭우에도 끄떡없는 빗물 저류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마다 홍수에 대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물이 자동차 범퍼까지 찼고 지하 주차장으론 쉴 새 없이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이 주변에 330mm의 폭우를 견딜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들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총 290mm가 내린 이번 폭우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해놓고 피해를 더 가게 만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서울의 28개 저류시설 중 가장 큰 사당 저류시설은 약 4만 5천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습 폭우 때를 대비한 시간당 강수량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3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서울 강남역 인근 조류시설과 부산의 3개 조류시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지어진 부산 수영중학교 조류시설만
시간당 96.4mm의 비를 40분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환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경우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조류시설 총량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정원 마티즈 사건, 2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빨간 마티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모과장, 알고 보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탈리아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을 국내로 들여온 실무자였습니다. 자살 직후의 임 과장에 대한 타살 의혹부터 국정원의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 과장은 자신의 유서에 해킹 대상과 관련한 일부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밝히면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이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고 남겼고, 국정원 역시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과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정권의 국정원 적폐청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임 과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이를 복원했습니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찾았고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다른 정황들도 포착됐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임모 과장이 마티즈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2015년 7월 18일 오전입니다. 임 과장의 휴대전화에는 다급했던 구조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위치 확인에 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만 아무 답도 없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서 임 과장은 일부 해킹 자료를 삭제한 사실과 함께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구매 대행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을 몰래 들여온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처음 드러난 2015년 7월 6일 저녁, 임 과장의 통화 목록에 나나테크 허손구 이사가 등장합니다. 이후 임 과장은 국정원 동료 직원 이모 씨에게 허 이사가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한다며 시스템을 오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스템 5는 포맷이나 덮어쓰기 등으로 추정돼 또 다른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다음 오픈은 시스템을 끄는 것이고, 그다음 오버라이트는 겹쳐쓰기, 그것은 그들만의 은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임 과장이 자의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임 과장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임 과장이 문제의 해킹 파일을 삭제한 시간은 숨지기 하루 전날인 17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임 과장은 삭제 직전인 새벽 0시 7분에 국정원 직원 최모 씨와 이모 씨에게 잇따라 전화를 겁니다. 이 씨와는 21초간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 목록에 등장한 두 국정원 직원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로 JTBC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17일 저녁에는 임 과장을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는 문자와 함께 직원들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뿐 감찰은 없었다는 기존 국정원 해명과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17일은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해킹 파일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이후 저녁 9시 37분엔 직속 상관인 기술개발처 김모 처장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임 과장은 다음 날인 18일 새벽 1시 23분 그리고라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김 처장에게 보내려다 삭제하고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년 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전문가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휴대폰의 미러링 기법, 그러니까 남의 휴대폰을 그야말로 거울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내일이면 국정원 임 과장이 숨진 지가 꼭 2년이 됩니다. 7월 18일. 지난 2년 동안 JTBC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임 과장의 죽음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임 과장 휴대전화를 통해서 새롭게 파악된 사실을 2년 전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김태영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은 리포트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실이 이제 국내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감청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탈리아의 한 업체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서인데요. 해킹된 이메일에서 국정원이 이 중개업체인 나나테크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감청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청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앵커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으면 앵커께서 누구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임의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앵커께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2년 전에 뉴스룸에서 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 이 정도로 해볼까요? 떴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 나왔죠. 조금 텀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앵커분 그 화면이 얼굴 화면이 지금 제 컴퓨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 얼굴이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는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때 크게 놀라셨습니다. 저 화면을 보고. 이 영상을 보니까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나긴 나는데 국정원은 당시에 목적을 대북 감시용이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인 사찰 목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원은 나나테크를 통해서 국내 스마트폰의 감청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이 국내에서 널리 쓰인다. 또 카톡 감청 기술이 얼마나 진전됐냐는 이렇게 묻는 등 국내 대표적인 메신저인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북 감시용이라고 하기엔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감청 프로그램을 원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임 과장이 이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다고 해도 혼자 그렇게 세상을 떠야 할 정도로 책임을 다 져야 될 일이냐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 과장이 숨지기 직전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임 과장이 감청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시점은 7월 17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삭제 직전이죠. 국정원 다른 직원들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모 씨와 최모 씨인데요. 그중 한 명인 최모 씨는 임 과장과 함께 감청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입니다. 국정원은 감청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국정원 감사관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임 과장의 동료를 통해서 임 과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임 과장 상관인 김모 처장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은 답장을 하려다 말고 4시간쯤 뒤인 당일 오전이죠. 마티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고 직후 국정원은 감찰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감사관실에서 임 과장을 찾은 것으로 볼 때 임 과장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후속 보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감청 프로그램 도입이 실정법 위반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은 무형물이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유형의 장비를 들여왔던 정황을 저희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정원은 문제의 감청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임 과장이 주도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 과장의 휴대전화에는 국정원 윗선에서 해당 프로그램 구입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만한 또 다른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임 과장은 2014년 11월 말에 승진했는데 이때 마침 이탈리아 업체와 감청 프로그램 수입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상관이던 김모 처장은 임 과장에게 승진 심사에서 스마트폰 개발 실적을 강조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임 과장의 휴대전화에는 승진 축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임 과장은 나나테크의 허손구 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탈리아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 계약을 완료한 직후였습니다. 실제 11월 24일 나나테크의 허 이사는 임 과장에게 사업자 번호와 계약 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틀 뒤 임 과장은 번호와 계약 기간을 알려줍니다. 감청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이 임 과장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승진 일주일 전인 21일 직속 상관이던 김모 처장은 임 과장에게 스마트폰 기술 개발 및 출처 개발의 대가임을 적극 적시하라며 승진 심사에 올릴 내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임 과장이 추진한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국정원 윗선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임 과장 자살 직후 열린 2015년 7월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감청 프로그램은 모두 임 과장이 주도했고 사망하면서 전모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미국에서 핫도그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핫도그에서 뼈 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지만 이번엔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핫도그 대량 리콜 사태의 원인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핫도그 안에서 날카로운 물질과 물렁뼈를 발견했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미국 식품검사안전국이 직접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핫도그 원료인 육류에서 골라내지 못한 뼈 조각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미 언론은 핫도그를 먹던 소비자가 입안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초까지 마라톤 엔터프라이즈사가 제조한 5개 브랜드 모든 핫도그가 대상입니다. 그중 사브렛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리콜 예정인 핫도그와 소시지의 양은 3,200톤이 넘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핫도그와 바베큐 파티를 여는 미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뼈라니 역겹다, 나도 씹은 경험이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핫도그의 한국 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곰돌이 푸가 검색 금지어가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우리의 대선격인 올가을 19차 당대회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웨이보에서 곰돌이푸 시진핑을 검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관련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만 올라옵니다. 검색창에 곰돌이푸 금지를 넣어보니 답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미중 정상회 사진이 만화 캐릭터로 패러디돼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차오무 베이징 외국어대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 규합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됐는데 올해에는 시 주석에 대한 언급이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은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나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상영합니다. 시 주석 업적을 담은 선전물입니다. 올가을 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검열과 선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도 격화돼 차세대 주자로 꼽힌 순정차의 충칭시 서기가 돌연 경질됐습니다. 그 자리에 천민월 꾸이저우 성서기가 임명되는 등 중국 4대 직할시 서기 자리를 시진핑 라인이 장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차기 최고 지도부 인사를 둘러싼 파벌 간 다툼과 타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10개 기업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게 본격적으로 압박 카드를 띄웠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무기 개발과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단둥의 현지 업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중국 업체가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에 연관된 곳이라며 불법 거래 규모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900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제재 법안에 명시된 산둥국제무역, 중국 여명위복 등 10개 기업도 추가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석탄과 의류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전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 14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중국 등의 통신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 주 미얀마를 방문합니다. 북한과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들러리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수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홍 대표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새 정부 첫 여야 대표 회동은 제1야당이 빠진 채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려고 만든 자리에 불참을 결정하자 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옵니다. 이미 회동 참석 의사를 밝힌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는 홍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어색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얼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원전 연구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 입장이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는 지난 14일 회사 밖 한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하청업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공론화 과정에 한수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연구 중단을 막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론화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 중단은 의결했지만 연구 중단은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필요성을 설명하되 연구 중단 결정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 정지가 현실화되면 이미 투입된 건설비와 협력업체 보상금 등 약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 등도 공론화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의 건설과 유지 등을 총괄하는 한수원이 원전 중단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찾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행 도중 인터넷을 이용해 민박집을 예약해 투숙했고 어제 오전 피해를 당한 뒤 한국 영사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 전세기 운항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5일과 29일 청주와 중국 장자재를 왕복하는 전세기 운항을 최근 중국 민항 당국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와 BHC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에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가리기 위해 최근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관련 거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달 이후에만 38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군 법정 감염병인 장티푸스는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을 동반하며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슈퍼루키 박성현 선수가 미국 진출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일궈냈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 이후 한국 선수가 9번째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7m) 버디 퍼팅 성공. 3명이 공동 선두를 달리던 4라운드 15번 홀에서 박성현이 단독 1위로 치고 나갑니다. 17번 홀에서 또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승기를 잡습니다. 박성현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그림 같은 어프로치 샷으로 파세이브에 성공하며 합계 11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 상금은 $90만, 우리 돈 10억 2천만 원입니다. US 오픈 우승으로 올해 신인왕도 예약했습니다. 17번 홀 전까지 연장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버디하고 나서 그때 우승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제 목표가 올해 시즌 1승과 신인왕이었는데 다음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내내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박성현도 경기가 끝난 뒤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998년 박세리가 맨발 투혼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9번째 한국 선수의 승리입니다. 톱10 가운데 한국 선수가 8명에 달해 US 오픈이 아니라 코리아 오픈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낭자들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뉴저지 배드민스터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쌓아놓은 불법 적치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목재더미 수십 개가 안전장치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옆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한강 하구에는 녹슨 중장비들이 강물과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산업지구 주변입니다. 논밭과 공장이 함께 모여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밭의 끝쪽을 보니까 이렇게 목재들이 떨어져 있고 못이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곳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옆을 보시면요, 사람 키 2~3배만한 중고 목재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수백 개씩 쌓인 나무들의 정체는 각종 물류를 포장할 때 받침대, 지지대로 사용하는 목재 팔레트입니다. 하지만 보관된 목재가 밀려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이나 고정장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닫히고 어디서부터 보관소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재들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더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보면요, 이렇게 나무들이 오래되면서 갈라지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센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밭을 수시로 드나드는 주민들도 불안해합니다. 이거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겠다. 바람 불면. 위험하다, 위험해. 이 목재들은 업체가 외부로 판매하기 전에 보관 중인데 양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은데. 이곳의 불법 적치 실태가 처음 외부로 알려진 건 지난달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붙였지만 실제로 제 옆을 보시면 아직도 수십 미터 넘게 쌓여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아직까지 주변에 피해를 준 적은 없으며 도로변의 목재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당 한 7km 내지 8km 그 정도 나갈 거죠. 동목이 뚫려서 넘어가진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많고 갑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어쩌려고 왜 하는가 본데 그게 다 안 되는가 봐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중장비들을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래를 싣고 나르던 배는 한강변에 버려졌고 대형 채취 장비는 빨갛게 변했습니다. 한 업체가 경기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맺고 모래 채취 사업을 진행한 건 2005년입니다. 사업은 2011년 종료됐는데 작업에 투입됐던 장비들이 철거되지 않으면서 녹슬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지자체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김포시는 세금을 들여 처리하는 대신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봐갖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업체가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동안 주민들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덕수궁의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입니다. 1900년에 착공해서 10년 만인 1910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름답지만 조금은 생경했을 그 서양식 건물의 완공과 함께 앞에 놓인 작은 석상들이 시원한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최초의 분수라고 알려진 덕수궁 석조전 앞 분수대의 모습입니다. 해방 후에 이 공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고 하고 그날도 분수는 청명한 물을 뽑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때맞춰 모란이 만발했던 5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분수 이후로 분수를 싫어하는 이가 있을까?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이어령은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분수는 폭포와는 달리 중력을 거스르는, 즉 우리가 가진 상식의 격을 파함으로써 그 의외성으로 사람들의 시각과 촉각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1,000원이 넘는 인상폭에 한쪽에선 반가움을 표했다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으니 최저임금 7,530원은 어쩌면 중력에 순응하지 않은 물답지 않은 물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은 지난 10년간 기다려왔던 낙수 효과, 즉 그릇에 물이 차면 자연스레 물이 넘쳐 모두를 적셔준다던 믿음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입니다. 물의 운명을 거역하며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이제는 세상을 거꾸로 적셔보려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실험을 시작했고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은 4조 원의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에 역시 물에 비유하며 그것은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분수 이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분수 앞에서 행복했던 것은 모두의 몸과 마음을 골고루 적셔주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청와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회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추가로 드러난 내용이 더 없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얘기 잠깐 좀 듣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더 발견한 이전 청와대 문건 중에는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일부에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언론을 구체적으로 활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를 들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누리 과정으로 아이들 보육 문제가 한참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시기에 청와대가 언론 어디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전 정부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실제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가
그 들어있는 시기가요. 2015년 3월쯤인데 이때는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이 한참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시기입니다. 또 그 외에 이와 별개로 문건 중에는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서 영화 다이빙 벨 상영 금지 대응 방안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언론 어디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언론 어디를 시켜서 그 언론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이건 밝혀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군요. 지난번 7월 3일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던 메모 가운데는 JTBC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결국 지난 정부에서는 언론을 우호 언론 또 비우호 언론으로 분류해서 대응한 정황 이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JTBC가 언급이 돼 있었는데 이게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건과 관련해서 통합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 등의 출연 등 이후에 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조치 내용을 청와대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둔 건데요. 즉 정권의 비협조적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던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대응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우호 언론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황들이 지금 문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저희들은 그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따로 방침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난 7월 3일에 민정수석실이 발견했던 이 메모 중에 JTBC도 언급이 됐지만 물론 계속해서 이런 문건들 그러니까 민감한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도 의식을 하는데 오늘 따로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로 문건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겁니다. 지난 14일 문건을 공개할 때는 문건이 발견된 뒤에 약 10일 넘게 분석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이 10일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발견이 되는 즉시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내일까지는 청와대 여민관내 사무실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문건이 공개가 되면 발견이 되면 바로 공개를 하고 언론에도 알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는 대신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단독 보도 내용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건 반납은 그동안의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서 검찰 내부까지 이른바 수사 방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됐던 바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혹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일부에서 뭐 했던 얘기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시작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입니다. 예, 그렇죠. 현재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입니다. 당초 10일이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댓글 수사팀이 국정원에 SNS 장악 보고서 등을 증거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결심만 연기가 됐습니다. 결심 뒤에는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만약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의 존재를 댓글 수사팀이 일찍 알았다면 그리고 이제 원본이 지금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2014년 5월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을 했는데요. 당시는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때였습니다. 그 전에 댓글 수사팀이 문건 존재를 알았고 또 원본을 확보해서 제출을 했다면
파기환송심 막바지에 부랴부랴 증거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법원이 증거로 받아두지 않을 명분 역시 없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하려 해도 원본은 역시 없는 상태고요. 예. 자, 일부에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100% 혹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검찰이 국정원에서 댓글 개입 사건을 했을 때 예. 그것이 선거 개입의 정황이 매우 뚜렷한 예. 그런 문건을 예.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2012년에 디도스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디도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요.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국정원 문건을 받아서 예. 청와대에 그 전달한 이 행정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에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빼돌렸던 문건들을 압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이 문건들을 검찰에 넘겼던 것이고요. 예. 그게 바로 2012년 6월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선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2012년 6월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댓글 사건은 2012년 12월에 불거졌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수사가 계속됐는데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 국정원 그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고 계속 있다가 2년 뒤인 2014년 5월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비협조로 넘어가지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일부에서 잠깐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그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황 전 대행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법무장관이었고요. 문건 반납 때도 역시 장관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문건,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들을 댓글 수사팀에 주지 않고 청와대에 반납한 것에는 이 황 전 대행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 대행이 아니고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장관이었죠. 명칭은 당시 법무장관으로 통일합시다. 예. 또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 전 법무장관의 의지가 검찰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은요.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황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의혹 속에 사퇴를 했고요. 문건 반납은 그 이후인 2014년 5월에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청와대 또 당시 황 장관의 의중에 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잘 보이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의식도 생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 차원을 넘어서 문건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에 황 전 장관의 직접적인 의지가 반영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뭐 새삼스럽긴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이런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짤막하게 짚고 끝낼까요?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 대한 개입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 또 검찰 내부까지 이렇게 움직인 것만 봐도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일부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 속보 위주로 정리를 좀 더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린 또 중요한 소식이 국정원 마티즈 사건의 임 과장 마티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이건 그 당시에 국정원의 이른바 이제 해킹 사건,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전화를 도감청했던 사건. 저희들이 이제 해킹 사건이라고 해서 2015년 7월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제 기억하기에 한 2달 가까이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티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임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새롭게 파악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번도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이 국정원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공개된 적이 없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위키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해킹팀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외를 하고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설명이 그동안 오락가락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예. 국정원은 처음에는 단순 기술자였던 임 과장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임 과장은 기술자에서 책임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요것도 잠깐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가져왔다. 이게 사실 도감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져온 실무자가 바로 자살한 임모 과장이었고 계속해서 감찰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도 있고요. 근데 임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문자하고 통화만 보더라도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더 윗선이 개입한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그냥 이 사람이 한 것으로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어떤 점에서 더 제기가 되냐면 실제로 이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해킹을 주도했던 임 과장이 숨져서 이제는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숨진 임 과장이 독단적으로 파일을 지운 뒤에 문제가 될 것이 같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슬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RCS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을 전적으로 한 사람은 임 과장이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실험을 하는 그런 협조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자는 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고. 예, 2년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임 과장이 이제 파일을 삭제하기 1시간 전에 통화를 시도했던 국정원 직원이 2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과는 실제로 통화까지 했던 겁니다. 또 다음 날에는 직속 상관이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임의대로 혼자 삭제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사건 직후에 임 과장에 대한 감찰도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내용과는 다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임 과장이 숨진 뒤에야 유서를 보고 나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임 과장이 혼자서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혀왔던 건데요. 하지만 임 과장의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감찰에서 과장님을 찾는 전화가 계속 온다는 내용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병호 원장이 관련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에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10여 통이 계속해서 걸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찰로 인한 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2년 전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입니다. 국정원의 도감청 사건. 근데 사실 내국인 사찰과 관련이 없다면 굳이 이제 그 삭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주장대로 복원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야권에서도 국정원 상부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임 과장 혼자서 감당을 하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과 함께 임 과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추가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적폐청산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조금의 억울함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에서 열렸는데요. 오대영 기자가 거기에 좀 다녀오느라고 그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출장 다녀온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피부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4번째 대회입니다. 2014년에 1회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참가자 수가 48명이었고 2회 때 60명, 네. 3회 때 100명, 그리고 이번에 188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JTBC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요.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일본의 NH까지 사례 연구를 위해서 네. 참여해서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언론들도 팩트체크에 점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새로운 사례들이 여러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이탈리아의 공영방송인 라이라는 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팩트체커고요. 네. 출연자를 심층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렇게 왼쪽에 출연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이른바 면전 팩트체크를 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프랑스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19개 언론사들이 프랑스에서 크로스체크라는 이름으로 팩트체크를 연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거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경쟁보다는 팩트체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였습니다. JTBC에 대한 질문과 관심도 이어졌는데 주로 탄핵 과정의 거짓 주장을 검증한 사례를 해외 매체들이 매우 궁금해했고요.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저희 뉴스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신선한 사례들이 여러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론을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 팩트체크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전 정권 민정수석실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본을 공개했죠. 네. 이 문건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건이 이제 추가로 발견됐다는 발표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근데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의 기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지정, 그리고 일반인데 첫 번째 저 비밀의 경우에는 비밀 기록물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록물은요, 생산과 동시에 비밀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개된 문건은 비밀 표기가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비밀 기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정 기록물은 전임 대통령만 지정할 권한이 있고요. 전임 대통령 본인이나 허락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공개가 위법인데 하지만 300여 건에 이어서 오늘 1,300여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정 기록물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 기록물의 가능성이 가장 큰 거군요.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네. 마지막 저 일반 공개물은 보시다시피 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단 국익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또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침해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개된 사본을 보면 삼성그룹 승계와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했으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서류가 될 수 있겠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보기도 힘들겠고요. 네, 공공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개하는 건 위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문건이 사본이고,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초본이라는 점을 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이 있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삭제 사건도 있었는데 2심까지 역시 무죄였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초본은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록물이든 아니면 아예 기록물이 아니든 위법이 성립될 근거가 부족한 셈입니다. 네,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살펴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침대는 고민입니다. 입니다. 광고 문구 같기도 하고 왜 고민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가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는 이 침대가 처치 곤란하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한 기자와 만나서 예산으로 샀으니까 내용 연수가 정해졌지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쓴 침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부적절하다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예.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침대 내용 연수는 9년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청와대의 침대 구입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저렇게 3개의 침대를 샀습니다. 2013년 인수위 시절 475만 원에 달하는 침대를 먼저 샀고 한 달도 안 돼서 취임 직후에 669만 7천 원짜리 침대를 구입합니다. 또 몇 달 뒤에 80만 원짜리 침대 이렇게 3대를 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쓰던 침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청와대 예산으로 샀다면 내용 연수가 있으니까 어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내용 연수라는 게 이제 그 몇 년까지 쓸 수 있다. 그다음엔 처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9년이면 9년까지 써야 되고 안 그러면 망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침대들은 계속 뭐 9년 채울 때까지 누군가 쓰든가 아니면 어디 박혀 있든가 뭐 그런 상황인가 보죠? 전임 대통령 침대들은? 원칙대로 따진다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침대를 밖으로 가져간다면 사야 됩니다. 당시에 장부 가격 대비 사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기왕이면 나중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죠.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침대를 지금 3개를 구입하면서 3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뭐 한참 그때 나왔던 얘기가 최순실 씨가 뭐 가끔 거기서 자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졌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영국 청와대 전 대변인이죠. 당시 대변인 시절에 한 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보냈고 한 개는 창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80만 원짜리 싼 침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쓴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처치 곤란인 침대는 취임 이후 구입한 가장 비싼 669만 원짜리 침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입 가구인데 바로 저겁니다. 수입 가구 브랜드인데 지금 팔고 있는 모델이고요. 회사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2013년 모델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을 보면 청와대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쓰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애들도 아니고입니다. 청와대가 내일 모레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계속 불참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재헌절 기념식 직전에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빈자리가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리입니다. 다 모이는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만나기 싫어서 안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따로 일정을 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실제 기념식장에는 혼자 먼저 와서 덩그러니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독자 행보가 계속되자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가 꼬집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과거에 민주당이 한미 FTA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거 일종의 조건입니까? 사과를 해야 가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해서 협상을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야당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절 한미 FTA를 비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7년에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홍 대표는 국가소송제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말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처지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여당 때 다시 찬성 쪽으로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국가소송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기록의 힘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보면.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내가 엄마다입니다. 예.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 씨가 지난 10일 정유라 씨가 예상외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참여한 거에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예. 당시 오늘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 입장이 있는데 정유라 씨가 새벽 2시에 나가 어떻게 했는지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당시에 CCTV를 보면 정유라 씨가 새벽 2시에 나가서 한 승용차에 탄 CCTV 기록이 확인이 됐는데 예. 이 승용차는 특검에서 제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특검이 정유라 씨를 협박해서 증언을 하게 했다. 이게 최순실 씨의 주장입니다. 예. 엄마 입장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최 씨가 정확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볼 때는 딸인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엄마랑 상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정유라 씨는 지금 만 20살이 넘어서 엄연한 성인이고요. 사실 법정 증언은 어린이도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언을 상의하려 했다. 이거는 재판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 스포츠 문화부 전영희 기자가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선정한 2017년 2분기 체육기자상 기획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정 기자는 만취 난동 승마 김동선 선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연이어 보도해 체육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오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 이성대 기자와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는데 아마 문건 발표 때문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nking that life has passed them by. Don't give up until you drink from the silver cup and ride that